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한가한 요즘 지인의 추천으로 사연 채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접하게 되었던 사연 채널은 어느새 일상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사연을 들어보니 몇몇 분들은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후련함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또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원동력을 얻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신동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런 저의 성적은 꾸준히 유지가 되어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요. 성격 자체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몰려다니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공부에만 매진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동기들이 놀러 다닐 동안 공부를 해서인지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고 어느새 교수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학생이 되어 있었죠. 교수님들께서는 하나같이 대학원에 가 교수의 길을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성실함과 뛰어난 두뇌가 아깝다면서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교수님의 말씀처럼 대학원에 진학해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듯 저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부장적이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맞선을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아버지를 설득해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깐깐하고 엄한 부모라고 해도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아버지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셨어도 딸이 간절히 설득을 한다면 대학원 정도는 보내주실 거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외동딸의 투정으로 자신의 뜻을 꺾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대학원 얘기가 나오면 역정을 내시는 아버지로 인해 결국 맞선을 나가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히 대학교까지 보낸 딸을 빨리 시집 보내려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툭하면 쓰러지기 일쑤였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약한 몸을 걱정하셔서 외동딸인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짝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처음 맞선을 보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온 맞선 자리였지만 남편은 수더분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결국 맞선을 본 지 한 달 만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과 맞선을 본다고 해서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서로 처음부터 사랑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서로에게 딱 맞는 배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했기에 큰 문제없는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네요.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덕분에 안정적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생활을 보낸 지 1년 만에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죠.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키울 바에는 차라리 매일 야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며 푸념을 했는데요. 타고나길 순하고 착하게 태어난 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육아가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웠는걸요. 하루하루 커가는 딸아이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고요. 딸아이를 볼 때면 행운을 가져다준 복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딸아이가 태어난 후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났답니다.
청약에 당첨돼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과장에 머물러 있던 남편은 차장으로 승진까지 했거든요. 무탈하게 지내던 저희 가족은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된 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었지만 고등학생이 된 딸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기에 이사를 가게 되었죠. 딸아이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사를 가긴 했지만 친구가 없어 힘들어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한 욕심으로 인해 딸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본성이 밝고 씩씩한 딸은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해 학교 생활도 잘하며 곧잘 좋은 성적을 받아오더군요. 그리고 3개월 후 딸아이는 처음으로 집에 친구를 데려왔네요. 딸아이가 말하길 집으로 데리고 온 친구가 자신의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딸아이의 친구에게 더없이 고마웠어요. 그 후로도 딸아이의 친구는 종종 저희 집으로 놀러 오게 되었죠. 딸아이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아이에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은인과도 같았던 딸아이의 친구는 얼마 안 가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로 인해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뽑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집에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는 딸아이와 딸아이의 친구가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있었지만 마침 아파트 반상회가 있어 간단한 간식거리만 챙겨준 뒤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반생회 모임에서 일찍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오니 이미 딸아이의 친구는 집으로 돌아간 후였죠. 이미 간 아이를 다시 부를 수 없기에 딸아이의 저녁만 차려준 뒤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안방에 들어온 후 제일 먼저 100만 원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봉투에 있어야 할 100만 원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있더군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반상회 모임에 나갈 때만 해도 멀쩡하게 있던 1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다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딸아이의 방을 찾아갔어요. 너 엄마 서랍에 있던 100만 원 건드렸니? 그 큰돈을 내가 뭐하러 엄마 몰래 건드려. 금방 들통날 텐데. 엄마 아까 반상회 나갔잖아. 반상회 모임 갔다가 흘리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니까 다시 잘 찾아봐. 역시나 딸아이는 자신이 한 짓이 절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딸아이가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다면 의심을 할 테지만 한 번도 허락 없이 저희 부부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없기에 차마 딸아이를 의심할 수 없었네요. 고심하던 순간 딸아이의 친구가 급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그 아이가 사는 곳의 주소를 받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쯤 되니 갑자기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왜 훔쳤을지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미 100만 원이란 큰 돈을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딸아이가 알려준 주소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요. 딸아이의 친구는 그 중에서도 제일 후미지고 높은 곳에 위치한 판자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딸아이의 친구는 바로 문을 열더군요. 딸아이의 친구는 제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요리조리 누나를 굴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확실히 100만 원을 훔쳐간 것이 맞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100만 원 네가 가지고 갔니? 네. 자신은 아니라며 딱 잡아댈 줄 알았는데 딸아이의 친구는 의외로 순순히 1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이 자신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문을 두드릴 때만 하더라도 남의 돈에 손을 댄 행동을 따끔하게 혼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벌벌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왜 100만 원에 손을 댔는지 물어보았죠. 차분하게 이유를 묻자 딸아이의 친구는 울먹이며 100만 원에 손을 댄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죄송해요.
아줌마나 연희가 저한테 해주던 걸 생각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됐는데 엄마 수술비가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 혹시 어디가 많이 아프시니? 사실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꾸역꾸역 버텼었는데 얼마 전에 아빠가 엄마 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요. 내일 당장 수술인데다가 돈이라고는 집에 있는 현금 10만 원이 전부여서 그만.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그러면 안 됐었는데 100만 원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배은망덕하게 아줌마가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까먹고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는 해도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영악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딸아이의 친구를 따라 병실에 들어간 후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침대에는 위태롭게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앙상하게 말라있는 여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여자를 보자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더군요.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것이 수술비가 없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안타까움은 아픈 아내와 딸을 두고 도망갔다는 남자에 대한 의아함으로 이어졌어요. 딸아이의 친구에게 물어보자 부끄러운 듯 우물쭈물하던 아이는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죠. 원래부터 도박 중독자였던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한 후에도 몰래 집으로 들어와 돈을 들고 도망을 가기 일쑤였다고 해요. 아빠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갈 때면 엄마는 술을 마셨었는데요. 처음에는 한 병으로 시작하던 주량이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결국 암에 걸리기까지 했다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아이의 엄마가 아프게 된 것도 착하던 아이가 남의 돈에 손을 대게 된 것도 모두 아빠라는 작자가 도박에 손을 대며 생긴 일이잖아요.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착잡했던 마음은 더 깊어만 졌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마음을 떠올리자 마음은 무거워졌고 결국 직접 나서서 병원비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네요. 통장에는 남편 몰래 아파트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며 모아두었던 50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모든 병원비를 내주자 딸아이의 친구는 오열하다시피 하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 꼭 돈을 갚겠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의 친구에게 당장 5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차근차근 갚으라는 말을 한 것이고요. 원래부터 성실하고 공부까지 잘하는 딸아이의 친구가 500만 원을 갚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친구는 그 후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 딸아이의 친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죠. 이 사건을 알게 된 딸아이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자신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 연락도 끊은 채 야반도주를 했으니까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아이의 친구를 찾을 수 없었기에 액땜한 셈 치며 그냥 넘기자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 딸아이는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며 펄쩍 뛰더군요. 말도 안 돼. 엄마 미쳤어? 얌체같이 남의 집 돈이나 탐내는 애랑 친하게 지낸 것만 생각해도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엄마까지 도대체 왜 그래? 5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도망갔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당장 갚으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말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하더라. 아빠라고 하나 있는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제 처랑 자식도 버리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수술비까지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딱하지 않니? 그냥 없는 돈이었던 셈치고 우리가 눈 감아주자. 잘났어 정말. 세상 착한 일은 엄마 혼자 다 하지? 엄마는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물러 터졌어? 걔가 엄마 돈 먹고 도망치려고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돌다리라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된 게 허술한 나무 판자떼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냐고.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그렇다고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디 지연이를 우리가 하루 이틀 보니? 우리한테 사기칠 사람 아니란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해해주자. 아빠란 작자는 도망가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는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니? 작정하고 꾸민 일일 수도 있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똥으로 받은 500만 원을 갚기 싫었던 거겠지. 엄마가 뭐라고 하던 나는 지연이 찾아내서 500만 원도 돌려받고 사과도 받을 거야. 엄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연이 못 잡겠다고 하는데 나라도 나서야 그 돈 받지. 딱한 사정을 눈감아 주려고 했지만 제 아빠를 닮아 불같은 성정을 가진 딸아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씩씩거리기까지 하더군요. 몇 번이나 말려보았지만 한 번 눈이 돌아간 딸아이에게 알량한 말 따위는 전혀 효과가 없었네요. 그 후 딸아이는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저에게서 500만 원을 빌려간 친구를 찾으려 했지만 아이의 노력과는 달리 3개월이 지나도 그 아이를 찾기는커녕 흔적도 찾기가 어려웠는걸요. 결국 반년이 지나자 딸아이 또한 친구를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는 이전과 달리 무척 바쁜 나날을 보냈거든요. 처음 딸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드디어 온전한 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텅 빈 딸의 방을 보니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남편은 언제나 바쁜 회사 일정으로 야근을 했기에 텅 빈 기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걸요. 그래서 커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배우는 것이 공허한 기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평소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인지 커피에 관해 배우는 것은 질리지도 않고 참 재미있었죠. 커피 학원에 다닌 지 3개월 만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자격증만 따고 끝내자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차 욕심이 생기더군요. 나만의 카페를 차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싶다는 욕심이요. 남편에게 이런 작은 소망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카페를 차린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콧방귀부터 끼며 무시를 했네요. 당신이 카페를 차린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 신랑 밥이나 잘 차려주고 집안 살림이나 잘해. 당신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도 몰라? 집에만 눌러 앉아서 사업하는 걸 너무 쉽게 보나 본데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본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카페 차린다는 말을 해? 괜히 나댔다가 일 키우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한테 어울리니까.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쉽게 보고 카페 한다고 말한 거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심해서 말한 거야. 당신 말대로 나 제대로 된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본 가정주부인 거 맞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남편이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피곤한데 내가 당신 헛소리 하는 것까지 들어줘야 돼? 괜히 지나가는 바람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안 살림이나 잘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치사해 보일까 말은 못했지만 사실 제가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나왔었거든요. 가부장적이던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었다면 남편보다 더 좋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못 배운 사람 취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네요. 내가 카페 차리는데 당신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페 운영을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 건데?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자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은 주말마다 등산이며 낚시며 한 주도 안 거르고 나가서 놀면서 나는 왜 집에 처박혀서 살림만 해야 되는데. 아, 참나. 어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랑 밖에서 일하는 남자랑 같아? 지금까지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줬더니 이제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쓸데없이 바람 넣는 옆에 애들 때문에 막 나오나 본데. 당신 지금 다니는 커피 학원인가 뭔가 하는 거 당장 그만둬.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는 카페 차린다는 말 꺼내지도 마. 나는 내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실실 웃음이나 흘리면서 돈 버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알았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연히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를 옆에서 커피나 따라주는 다방 취급을 하다니요. 꽉 막힌 남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후회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꽉 막힌 남자와 결혼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 현재 상황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남편의 반대는 오히려 승부욕을 끌어올렸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카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커피와 케이크가 맛있기로 근처 주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덕분에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 또한 카페에서 나온 수익이 자신의 월급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오기 하나로 차렸던 카페가 동네 맛집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많아지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딸아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남편은 30년 동안 다니던 대기업에서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한 남편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이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는데요. 그 모습이 한심하기보다는 참 심심해 보이더군요. 마치 가정주부 생활할 때 모습 같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카페 운영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네요. 집에 누워 심심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 일을 하며 일손도 돕고 돈도 버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한평생을 대기업에서 일하던 자신이 어떻게 카페 일을 하냐면서요. 그러고는 갑자기 낚시용품 사업을 시작한다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말리려고 해봤지만 남편은 버럭 성을 내었죠. 어디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끼어들어? 그러는 당신은 내 말 잘 들어서 지금까지 실실 웃음이나 흘리면서 카페 사업하고 있고? 두고 봐. 카페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공해서 별 가짜는 카페 하나 때문에 빳빳하게 치솟은 당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 경쟁하자고 당신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카페야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많이 온다고 하지만 낚시는 다르잖아. 바닷가에서 자리 잡고 시작해도 운영될까 말까 한 게 낚시용품 사업인데 바다는커녕 제대로 된 강가도 없는 여기서 누가 낚시용품을 사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짧으니 사회에 나와서도 남자들한테 밀리지. 인터넷으로 팔면 되지 뭐하러 바닷가까지 가서 물건을 파냐고. 당신 나한테 훈계할 시간에 가서 공부나 더 하고 와. 되지도 않는 머리 굴리면서 하늘 같은 서방 기껏 끌 생각이나 하지 말고.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오해를 하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걸고 넘어지며 헐뜯기 바빴는걸요. 딸까지 합세하여 남편을 말려보았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남편은 결국 사업을 하고 말았네요. 착잡한 마음 때문에 잠도 설치는 저희 모녀와 다르게 남편은 그저 신나 보였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한평생 회사원으로 살았던 남편은 한 번이라도 사업을 해 사장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열정 넘치고 간절하던 모습은 정확히 6개월 후 귀신같이 사라지고 말았죠.
제가 뜯어 말릴 정도로 사무실에서 살림을 차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실에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렸고요. 사업을 내팽개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큰 성공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반대까지 겪으며 시작한 일을 흐지부지하게 끝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 계속 집에서 리모컨만 붙잡고 있을 거면 제발 사업 정리라도 해. 다달이 사무실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당신은 아깝지도 않아?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기 살려주려고 온갖 내조는 다 한다던데. 이거는 뭐 내조는커녕 잔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내가 당신 하나 편하게 가정주부 시켜주겠다고 뼈 빠지게 일한 게 몇 년인데 그 은혜는 다 어디로 팔아먹으시고 쉬고 있는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는지. 내 사업 망하면 그건 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재수없는 잔소리들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실 카페 사업 시작한 것도 다 몇 푼 되지도 않는 푼돈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사람 심란하게 만들었던 당신 때문이야. 그깟 몇 푼? 당신이 말하는 그깟 몇 푼 벌려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발바닥이 터지도록 뛰어다녔어. 아유, 됐어. 사회생활도 안 해본 무식한 옆에 내가 뭘 알겠냐? 그냥 말을 말아야지. 참 씁쓸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행복을 위해 참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에게 돌아온 말이 고작 무식한 옆에내라뇨.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아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미워지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결혼이 아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최소한 무식한 옆에내라는 소리는 안 들었을 테니까요. 말다툼 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남편을 보며 결혼은 왜 했을까란 후회감이 밀려옴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났는걸요.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쟁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요. 그리고 이런 저의 걱정은 정확히 1년 후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네요. 값싼 중국산 용품을 국내산이라 속여 판 것이 결정적인 발단의 원인이었어요. 남편은 원산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싸구려 용품을 비싼 값에 파는 양심 없는 짓까지 했죠. 저희 모녀는 이제라도 사업을 접으라며 빌었지만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은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나갔고 결국 저희 가족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귀신같이 찾아와 남편을 독촉했는데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한 후 저희 가족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빚더미뿐이었어요. 남편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고 하루에 6시간만 카페를 운영하던 저는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꾸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아이는 임신 막달의 몸으로 육아휴직도 쓰지 못한 채 일을 나갔고요.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과 별개로 빚은 늘어만 갔어요. 한평생 살았던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말이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머리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고요. 울고불고 매달렸을 때 사업 접었으면 이 나이에 빚 갚느라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난리야? 당신 아니어도 신경 쓸 게 산더미니까 쓸데없이 짓거려서 일 망치지 말고 가게 문 열고 커피나 팔아. 당신이 커피를 많이 팔아야 그만큼 빚이 줄어들 테니까. 임신 막달인 딸내미까지 일 다니게 해놓고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임신한 연인은 도대체 무슨 죄인데? 임신해서 좋은 것만 줘도 모자랄 판에 부모가 진 빚까지 갚으라 하는 게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마누라며 딸내미까지 길바닥 나가 돈 벌게 시킨 내가 나쁜 놈이지. 당신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잖아. 아주 속이 시원하겠네. 이참에 동네에 소문나게 광고라도 하지 그래?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마누라며 딸내미까지 돈 벌어오라고 시킨 남편이랑 사느라 죽을 맛이라고.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심이 담긴 남편의 사과였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해주지 않더군요.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과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죄책감은 가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남편은 자신의 사업이 망한 것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반지하에 사는 것도 모두 고분고분한 아내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남편 때문인지 어느 날부턴가 아랫배가 너무 아파왔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요.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복통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복통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자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간암 판정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의사는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으니 치료만 잘하면 완치 확률이 높다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무신경한 남편과 달리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려 노력하는 의사를 보니 씁쓸함은 더 심해졌죠.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와중에 간암에까지 걸리다니 참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딸아이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위로를 해주는 딸아이를 보니 울컥 눈물이 차올랐네요.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못난 엄마의 위로까지 해준 거잖아요. 남편에게는 또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막막했어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한다고 하면 빚더미는 금세 불어날 게 눈에 선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참나. 한평생 내 돈이나 파먹으면서 살던 쌀벌레 같은 마누라 드디어 쓸모있나 싶었더니 암이라고 하네. 그래도 암 초기면 금방 죽을 건 아니잖아.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암 초기면 금방 털고 일어난다고 하던데. 당신 괜히 입원해서 쓸데없는데 돈 날릴 생각하지 말고 통원 치료하면서 카페 일 계속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다 아빠가 사업한다고 엄마 속 썩여서 생긴 일 아니야. 애초에 아빠가 이상한 사업한다고 뻘짓만 안 했어도 말년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다고. 이 계집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건방지게 굴어?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평생 밥 먹게 해준 애비한테 대들지를 않나. 마누라는 말년에 아파 죽는다고 곤란 소리를 하지 않나. 집에 암탉이 시끄럽게 굴면 재수가 없다던데 사업 한번 엎어진 걸 가지고 집안의 가장을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딸년이며 마누라며 쌍으로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데 어디 전국 팔도에 나보다 더 복 없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진짜 기가 막혀서. 아빠가 그동안 가족한테 희생한 게 뭐가 있는데? 엄마한테 꼴랑 50만 원 쥐어주고 자기는 전국 팔도 사내짐이 다 먹으러 다녔으면서 아빠는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해? 꼴랑 50만 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 손으로 돈도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게 어디 함부로 짓거려? 아빠,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나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엄마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손에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용돈하고 학비 내면서 다녔어. 근데 뭐?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다고? 이 개집애가 어딜 자꾸 애비 말하는데 토를 달아? 됐고, 당신 돈 벌 거 아니면 보험금으로 나온 돈 반 나누고 당장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 난 병든 마누라 똥수발 들 생각 죽어도 없으니까. 병간호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지만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지낸 시간이 20년인데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버릴 줄은 몰랐는걸요. 남편의 반응을 본 딸 또한 남편과 당장 이혼부터 하라며 길길이 날뛰었고요. 딸아이는 계속해서 이혼할 것을 밀어붙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혼하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이혼하자고 말한 것을 후회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와 이혼을 하라며 난동을 부렸죠. 계속해서 이혼을 강요하는 남편의 추태에 못 이겨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의 행패를 받아줄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이혼을 한 후에는 카페 영업도 중단한 채 오직 투병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쯤 남편은 파산 신청을 했기에 오히려 마음이 더 홀가분하더군요. 더 이상 갚아야 하는 돈을 신경 쓸 일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먹기 위해 노력하며 투병 생활에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빨리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치료를 할수록 악화되는 몸 상태에 결국 카페를 처분하기까지 이르렀고요. 10년 넘게 운영하던 카페를 처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카페를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서요.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10년 동안 정들었던 카페를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작정 기쁘지도 무작정 슬프지도 않은 마음에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요. 카페 앞에 도착하자 까무러칠 만큼 놀라고 말았네요. 카페 인수를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딸아이의 친구였거든요. 같이 온 딸아이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하지만 놀랐다는 사실이 무색하도록 딸아이는 친구에게로 달려들어 멱살을 들어 올렸습니다. 염치도 없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 훔쳐먹고 달아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와? 세상은 참 불공평해. 가족 팔면서 남의 돈 홀랑 뺏어먹고 도망간 사기꾼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카페 인수까지 하겠다고 나타났는데 정작 사기당한 우리 엄마는 몹쓸 병에 걸려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말이야. 엄마는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 용서 못해. 말리려고 했지만 딸아이의 힘을 이기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괴력이 나오나 의아할 정도로 딸아이는 친구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딸아이의 친구의 얼굴에 생채기가 나오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괜히 주위에서 신고를 한다면 딸아이는 만삭의 몸으로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딸아이의 허리를 붙들며 제발 그만하라 호소를 하였죠. 간신히 이성을 찾은 딸아이는 씩씩거리면서 자신의 친구를 노려보았는데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딸아이의 친구는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하얀 돈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봉투에 든 돈의 액수를 세어본 후 콧방귀를 뀌었고요. 쥐꼬리만한 양심은 남아있었나 보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500만 원을 갚은 걸 보면. 너한테도 아줌마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늦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줘. 도망간 이후로 너랑 아줌마 생각에 하루도 편하게 잠들었던 날이 없었어. 기가 찬다, 기가 차. 이유가 어찌되었건 비겁하게 도망부터 친 사기꾼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딸아이의 냉랭한 태도가 계속되자 그 아이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수술 도중 눈을 감게 되었고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 빚쟁이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아빠라는 작자가 아이의 앞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도박빚을 달아놓은 것이었죠. 아빠의 도박빚을 갚다 지친 아이는 저에게 빌린 500만 원은 갚을 엄두조차 않나 도망치게 된 것이고요. 몇 년간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살던 아이는 우연한 계기로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고 사업은 대박이 났다고 해요. 아빠의 도박빚을 다 갚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빌려갔던 500만 원이 생각났고요. 그래서 수소문에 저희 모녀를 찾아온 것이죠.
절절한 사연에 가슴이 아파왔는데요. 딸아이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딸아이의 친구는 어떻게든 자신이 돕겠다고 했지만 딸아이는 그런 친구의 손을 뿌리쳤고요. 소동이 있은 후 저는 다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간 이식을 권하더군요.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기에 간 이식이 최후의 방법이라면서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절대로 간 이식을 해줄 리가 없었고 임신 막달인 딸에게는 죽어도 간 이식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얼마 후 의사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며 수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어요.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어찌나 기쁘던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안도감이 들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기증자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문득 딸아이의 친구가 인수해간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딸아이의 친구는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같은 병원이란 말을 듣고 당장 몸을 일으켜 가게 되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카페까지 넘겨주었는데 몸이 아파 카페 운영을 못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딸아이의 친구가 있는 병실 앞에 서 있을 때였는데요. 때마침 수술을 해주신 의사가 제 앞을 지나가며 딸아이의 친구가 누워있는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아는 사이냐면서요. 엄청 돈독한 사이셨나 보네요. 가족도 꺼려하는 간이식을 선뜻 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이식을 하다니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이식을 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딸아이의 친구였으니까요. 침대에 앉아있는 딸아이의 친구를 보자 다리에 힘부터 풀리더군요.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왜 기증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냐고 묻자 딸아이 친구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깟 간이식 좀 했다고 제가 아줌마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난날 베풀어 주신 호의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세상에, 그깟 500만 원이 뭐길래.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물론 엄마가 수술을 받아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줌마가 500만 원을 빌려주신 덕에 후회는 안 했어요. 만약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면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후회 때문에 사업을 하기는커녕 지금도 아빠 빚 갚는 걸로 쩔쩔매면서 후회나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엄마를 편하게 보내드린 것도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카페 영업도 다시 하시죠. 더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파졌네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저 500만 원을 빌려준 것뿐인데 딸아이 친구는 5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해주었으니까요. 몸이 회복이 된 후 출산을 한 딸아이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딸아이 또한 간 이식을 해준 자신의 친구에게 앙금을 품었던 것을 후회하며 간 이식을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되었죠. 퇴원을 한 후 저는 딸아이의 친구 덕분에 간암을 완전히 완치한 후 다시 카페 운영에 힘을 쓰고 있어요. 몸을 회복하고 나자 딸아이의 친구는 자신이 인수했던 카페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었거든요. 아직 무리를 하면 안 되기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열심히 카페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프고 나니 삶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얼마 전 완치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전 남편은 재결합을 하자며 카페로 찾아왔는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어렵게 찾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이기적인 전 남편에게 쏟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딸아이의 친구가 500만 원을 들고 도망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은혜를 갚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선행을 베풀면 언제가 되더라도 자신에게 꼭 돌아온다는 것을요. 현재 저는 딸아이의 친구를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천사라 여기며 자식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연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기보다는 작은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선행은 그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들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